두 번째 발표로 AI 데이터 플랫폼 환경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해 주실 에트리의 정지형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일하는 정지형입니다. 저는 오늘 AI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변화에 맞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순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거고요. 첫 번째로 AI 데이터의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왜 더 중요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는 AI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큰 어떤 변화들, 환경의 변화라고 저희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그냥 변화로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모호해지기 때문에 변화하고 있는 모양들 중에서 미래의 어떤 우리의 방향이랄까, 우리의 자세랄까 이런 걸 결정하는데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거 세 가지를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뽑아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사점들, 대응 방향들 요거를 얘기하면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분, AI 데이터 플랫폼의 부상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AI 데이터 플랫폼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AI라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꿈과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그 컴퓨터 기술, 이쪽 전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컴퓨터의 구조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을 때부터 인공지능, 사람 대신에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꿈을 꿔왔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기술이었고, 그래서 과거 수십 년 동안 뭐 암흑기를 두 번씩이나 겪어내면서 어렵게 그 길을 걸어온 학자들이 있었고, 2014년, 15년 이때쯤 뭔가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어떤 혁신이 나타났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무지하게 좋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료가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해졌고, 그리고 이거를 잘 엮어낼 알고리즘의 멋진 아이디어들이 몇 개가 쌓여서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 머신러닝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 현실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 비즈니스가 생기고 하면서 시장과 산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AI와 데이터 이것들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 하고 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AI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정의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기업 또는 조직이 서비스와 제품을 혁신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AI와 데이터가 서로 선순환하도록, 그러니까 AI가 좋아지고 그 덕분에 다시 데이터가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하도록 구조를 만들어낸 어떤 기술과 서비스의 어떤 체계, 그 플랫폼, 이걸 AI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고 복잡하지만 사실 실제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이 다 AI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기업들이고 비즈니스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술적인 어떤 관심사뿐만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서,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글로벌 시가총이 그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아보면 그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 그리고 뭐 금융,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GE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엑스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2010년 이후에 우리 글로벌 시가총액의 1위부터 10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보면 면면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이 돼서 뽑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죠. 뭐 애플, MS, 아마존, 뭐 구글,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얘들은 AI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애들이고, 얘들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내면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많은 가치,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 이런 비즈니스들, 기술의 체계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유니콘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유니콘 기업이라는 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인데, 이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보면 여기에서 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을 뽑아보면 게임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오토라든지 이런 식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고 AI와 데이터를 매우 잘 다루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1위에 쿠팡이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옛날 자료라서 그렇고 쿠팡 같은 경우에 사실 상장했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의 엄밀한 정의에는 맞지 않지만 어쨌든 미래 성장이 아주 크게 기대되는 기업들 또한 AI 데이터 플랫폼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AI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핫하다. 이 얘기를 풀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AI 데이터 플랫폼의 구성을 보면 AI하고 데이터인데요. 첫 번째로 AI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요즘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AI 기술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진, 디지털 사진을 잘 분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일반적인 언어들, 자연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 다음에 언어를 얼마나 잘 번역하느냐, 이런 식으로 언어의 영역으로까지 그 응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기술적인 발전의 어떤 이벤트들을 보면요. 첫 번째 말씀드릴 건 GAN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ERT, BERT라는 게 있고, GPT-3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기술적인 발전이었습니다. GAN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기계학습 알고리즘 엔진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그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걸 쓰면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만들어내가면서 뭔가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없던 이미지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이 GAN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ERT, BERT나 GPT-3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보면 특징이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이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쓰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 쓰면 사람처럼 막 글짓기를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언어들을 그 자체로 특별히 어떤 학습을 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애가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GAN, GPT-3 이런 것들은 더 강한 성능,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기술 발전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뭔가 내리고 있는 어떤 판단들이나 어떤 인공지능이 뭔가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혹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막 인종차별을 한다, 막 어떤 착취가 일어나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AI 기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또 한편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더 강한 성능을 위한 기술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안전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어떤 AI를 만들기 위한 기술들이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시도들이고요. 그리고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발생 양적인 것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들이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디지털 기기들이 예전과는 달리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발생시키는 그 노드, 발생점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관계들,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발생점들 사이의 관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건 오늘도 늘어나고 있고 내일도 늘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이걸 저장하고 하는 이 데이터 관련 산업의 규모 자체도 더불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럼 AI 기술과 그 다음에 AI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의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다.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AI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의 변화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리면 복잡하니까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개인과 기업과 국가라는 세 개의 주체로 보고요. 요 세 개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이나 경쟁 이런 이슈들로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세 개의 범주로 이 환경의 변화를 나눠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기정보 통제권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익숙한 거죠. 우리가 모바일 기기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걸 워낙 폭넓게 사용하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로 다 들어가고 있고 그 기업들이 그 데이터, 별것 아닌 데이터들을 막 이용해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막 알고리즘을 넣고 이러면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민감한 프라이버시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뭐 어딜 갔다 이런 거 친구들에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떤 기업이 한 1년 정도를 그걸 계속 수집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사생활이 거의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보호하는 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초기처럼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걸 기업들이 너무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그걸 처리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정보 통제권인데요.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자기정보 통제권이라는 게 이게 재밌는 것인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뭐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SNS를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물품을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면 어떤 데이터들이 생깁니다. 기록이 생기죠. 우리가 언제 샀다, 무엇을 샀다, 얼마에 샀다 뭐 이런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재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발생시킨 이용자,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싶은데 그걸 기업만 할 수 있고 개인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자체가 쿠팡이 가지고 있고 아마존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정보 통제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기업이 갖고 있지만 그걸 발생시킨 개인이 그 정보를 사용을 한다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기업한테 그걸 넘긴다든지 하는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 이게 그 이슈가 이제 마이 데이터 프레임워크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됐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법제화되고 규제화돼서 막 시범 사업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이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어떤 정보를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그럼 그 가치의 주인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어떤 변화들은 기업하고 정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공정 경쟁, 반독점, 뭐 이런 이슈 키워드가 잡히는 것이고요. 이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빅테크 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거의 사실상의 독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독점에 의한 기반한 어떤 착취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든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간섭을 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예는 뭐 독일에서 일어났던 페이스북과 독일의 연방 카르텔청 사이에 일어났던 그 법정 분쟁이고요. 독일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페이스북이 잘못했다. 페이스북이 자신들의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고객의 데이터를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예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독일 그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거죠. 독점하지 마라라고. 자, 그럼 이런 이제 반독점에 관련돼 있는 어떤 움직임들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하고 이제 좀 약간 다른 접근인데, 다른 하나는 그럼 독점이 없게 좀 더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데이터 거래를 더 쉽게 해주자. 데이터를 뭔가 엄청난 자본을 가진 회사들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그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시도가 있고요. 그게 데이터 거래소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좀 나름 적극적이었고요. 이미 뭐 2014년, 15년 이때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데이터 거래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일정한 돈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뭐 2020년에 주로 이제 금융 데이터인데 금융 데이터들을 잘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잘 처리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금융 거래소가 열렸죠.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특이한 스탠스고요.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예전부터 자유로웠고요. 그래서 데이터 브로커라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개인이 어떤 뭔가를 샀다, 어디로 이동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축적해서 거래하는 기업들 자체가 하나의 산업을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거래 시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건 중국하고 한국, 일본, 영국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정부에 의해서 지금 간섭받고 있고 그 간섭은 데이터라든지 고객에 대해서 어떤 착취적인 반독점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큰 단위에서 국가와 국가 단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관세 이런 것들로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2017년에 사이버 보안법이라는 것을 발동시켰고 이거에 따르면 중국 내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중국 영토 안에 그 서버를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한동안 중국에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다 빠져나왔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AI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2가지 전략 문서들을 내놓으면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 데이터를 사용하고 AI를 사용하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가 언제든지 간섭할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시장에 왜곡이 있으면 너희들의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의 어떤 경쟁을 이끌어낸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럽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유럽의 시장과 산업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그 친구들을 강력하게 규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게 그냥 글로벌로 계속 확장되고 국경이 없고 누구나 접속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보이지 않는 국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기업, 국가 이 세 개의 주체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 몇 가지를 짚어봤고요.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산업과 기술, 시장 이거의 미래를 점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뭔가? 제 생각엔 처음 이 게임 체인저, 미래에 대한 게임 체인저 처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연합학습 기술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합학습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Federat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매우 이제 추상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프라이버시 같은 아주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AI 기술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거는 내 정보를 남에게 보여주는 건 굉장히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난 기계학습은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 연합학습 기술 같은 걸 쓰면 내 데이터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서 로컬에서 학습한 그 결과만을 남에게 보여주는 거죠. 데이터는 없이 학습된 결과만을. 그러면 그 학습된 결과가 전 세계에서 막 쌓이면 그 학습된 결과만을 가지고서 전체 이 기계학습의 효율을 올려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학습 기술입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서 활용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럼 이런 기술이 만약에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응용처를 계속 찾아내면 어떤 것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보느냐 하면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좀 민감한 정보를 활용하는 AI 데이터 서비스에 있어서 지금 그런 이 데이터의 공유, 소유권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기술을 사용하면 그 이슈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금융 같은 이런 민감한 정보를 활용하는 미래 AI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 이 연합학습 기술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으로 올라서면 AI 데이터 플랫폼에 관련해서 카르텔 같은 것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이 리더들이 서로 연합학습을 잘 하면 새로운 어떤 시장 진입자가 그 카르텔 안으로 못 들어가면 서비스의 수준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은행들이라든지 굉장히 실력 있는 병원들 사이에서 야, 우리끼리만 연합학습을 하자라는 어떤 협약들이 맺어지면 그 협약 안에 있는 그 모임 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바깥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장의 어떤 경쟁 문제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술보다는 규제인데요. 특히 중국이죠. 중국이 최근에 2020년 한 말부터 해가지고 AI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쯤 11월쯤 해가지고 엔트그룹이라는 핀테크 기업이 상장하는 것을 그냥 전격적으로 막아버렸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순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막 벌금을 매기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하루에 몇 시간밖에 못 한다, 일주일에 얼마밖에 못 한다, 이런 식의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은 규제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규제들을 왜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해석은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시장과 산업 그리고 개인의 정보 이런 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다.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정부의 통제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마윈 같은 분은 굉장히 좀 도발적인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빅테크 기업 뒤쪽에 실제 자본은 이 월스트리트에 들어오는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글로벌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자본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어떤 통제력을 좀 더 강화하려는 어떤 시도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냥 장기적으로 중국이 ICT뿐만 아니라 좀 더 이제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이런 국가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필요한 산업과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중국 기술과 산업과 시장에 대해서 미래 예측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미국,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AI 데이터, ICT, 빅테크 이쪽 부분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내고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미래 예측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중국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던 글로벌 자본들이 이제는 중국으로 잘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갈까? 그 자본은 계속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지털 무역 장벽. 국가와 국가 사이에 지금 이 인터넷에 국경이 생긴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장벽이 아니고 그러면 이 장벽을 타고서 새로운 그 어떤 로컬의 강자들이 성장할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주미나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그랩이라든지 여기 그림 없습니다만 베트남에 있는 VN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로컬 강자들이 글로벌 자본을 더 빨아들이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글로벌에서는 로컬이고 우리도 이 흐름을 어떻게 잘 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터 독과점,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쟁, 독과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균형일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는 계속 혁신해야 되고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글로벌 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방어벽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고려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AI 기술 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플랫폼이 어떻게 가고 경쟁이 어떻게 가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근간에 있어서는 AI 기술의 기초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합학습 같은 것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를 다루는, 프라이버시를 다루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수요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 많이 ICT 수요들을 많이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량이나 경험으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로 뭔가 진출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AI와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의 변화,
그리고 뭐 게임 체인저들 3가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큰 흐름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지영 책임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영 책임님께서는 AI 데이터 플랫폼의 현황, 관련 환경의 변화, 이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AI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고 AI 기술의 발전, 이에 따른 데이터 산업의 성장,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그리고 정부의 무역 장벽, 그리고 연합학습과 관련된 카르텔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의 AI 데이터 플랫폼 산업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관련 앱이나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AI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AI의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발표였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가 AI 데이터 플랫폼인 만큼 AI와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AI의 구현에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AI에 있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잘 짜여진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 자료로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뭐 일반적인 언어 이해의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시각인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위한 기계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비교적 풍부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마도 조금은 민감한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구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AI 데이터와 관련해 가지고 각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고요.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규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뚜렷한 움직임은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고요. 데이터 3법은 프라이버시가 좀 들어가 있는 자료들을 우리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그 범위를 넓힐 여지를 준 그런 규제라고 할 수 있죠.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이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어디까지 균형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데이터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혁신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각 나라에서 나름의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나가야 된다. 뭐 이 정도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예,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 AI를 위해서 데이터 보호, 그리고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규모도 크고 그래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장벽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있을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AI와 데이터에 관련된 비즈니스들이 재밌는 것이 이용자가 결국은 데이터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사이즈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지만 발표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AI 기술이라든지 데이터를 다루는 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전 범위를 우리가 모두 세계 수위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잘 만들어내면 그걸로서 우리의 미래의 입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작다는 것 자체를 이점으로 이용하는 그런 조금은 우회적인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의 라인 같은 서비스를 보면 지금 해외에서 잘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비즈니스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갈 때 우리의 그 국가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어쩌면 충분히 커버 가능한 이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지영 책임님 발표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